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과 북한 인권법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가 전날 무산된 것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의와 국회의장은 다음 주 월요일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확인되는 법안은 직권 상정을 추진할 뜻을 밝혔습니다. 전국 소식 살펴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법안 처리 무산된 것과 관련해서 여야 입장이 좀 다르죠? 원래는 이제 어제 처리하기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었는데 네. 결국은 이제 야당 의원총회에서 원샷법이라고 그러죠. 지금 말씀하신 기업 활력 제고법에 네. 대해서 이제 이것을 통과시킬 수 없다라는 입장이 있었고 또 하나는 선거법과 같이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완전히 무산됐습니다. 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여야가 이 지금 원샷법에 대해서는 원래도 큰 쟁점이 많지 않았었습니다. 사실 네. 재벌 특혜법이다라는 입장이 야당의 주장이었고, 근데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제도적 장치를 해뒀거든요. 이번 합의한 법안에서는. 예. 다시 이제 그 법에 대해서 이게 특정 기업의 어떤 봐주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야당 내에서 제기되면서 이 합의가 결국은 결과적으로 야당이 파기한 그런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 그리고 북한 인권법도 마찬가지예요. 북한 인권법은 벌써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11년째 지금 이게 11년 됐어요. 2005년도인가 예. 이게 처음 제안됐으니까. 근데 그 문구 하나 가지고 북한 인권과 남북한 관계 발전 그리고 한반도 평화 정착에 있어서 이 함께라는 단어를 위에 놓느냐 아래 놓느냐를 가지고 예. 여야가 시비를 걸다가 결국은 야당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무산시켰는데 이번에 이 사안은 여당보다는 야당이 비판을 받을 소지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예. 합의됐던 것을 깼기 때문에요. 예. 네. 박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어제 그 사태를 보면서 후한문치한 정치권이다. 예. 지금 말로만 민생을 외치고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나라가 2.6%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었고 특히나 이제 전자, 자동차, 철강은 모든 것이 지금 내리막길입니다. 국제 경쟁력이 나오지 않고 있고 정년 연장, 그럼 노동개혁 지연되면서 일자리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창용 IMF 아시아 금융국장인 그분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일자리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미래가 없다는 판에 지금 기업들이 난리가 났는데 더군다나 이종걸 원내대표하고 원유철 원내대표 합의한 사항 아닙니까? 의회정치에서 원내대표가 합의한 걸 지키지 않고 또 비대위원장이라고 갑자기 이렇게 틀어버리면은 도대체 국회의원들이 누굴 믿고 원내 행정을 절차를 따라야 되며 또한 국민과의 약속은 어디로 간 겁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가 말로만 민생 외치지 말고 이 문제에 있어서 지금 국민들이 마음이 많이 끓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또 저는 어제 이해할 수 없었던 게 박영선 의원께서 그거는 삼성을 봐주기 위한 법이라. 그런데 저 전문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한성대학교 김성주 교수가 원샷법 전문가인데 기업 활력 제고법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이야기 나오고 무책임한 발언들 해가지고 이런 엄청난 일들을 만드는지 정말로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답답합니다. 네. 예. 일단 여당인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 의장의 직권상정 가능성 좀 크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 직권상정의 요건이 있는 거니까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건 이미 합의됐던 부분인데 한두 개 문제가 이제 불거지면서 결과적으로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건 직권상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리고 여야가 다시 요 한두 개에 대해서 다시 협상을 해서 합의를 하리라고 봅니다. 합의가 되면 당연히 직권상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정의화 의장의 직권상정 가능성은 바로 여야의 합의 가능성에 따라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북한 인권법과 이 기업 활력 제고법은 국회의장의 어떤 직권상정을 통해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경제입법 촉구 서명운동 55만 명을 넘었어요. 국회의장이라는 자리가 민심을 듣고 없는 정치력을 발휘해서 바른 방향으로 정책을 적극적으로 만들고 그런 자리인데 또 원내대표가 간에 합의까지 한 사항을 갖다가 이번에는 방치하기 어렵죠. 명분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새누리당에서 이번에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만은 약속을 파기한 야당을 압박하면서 같이 가면은 정의화 여장도 이번엔 큰 명분이 없다. 이 문제만큼 같이 가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국민의당은 새누리당과 더불어서 더불어민주당 이 양당을 모두 비판하고 있는데 더민주당을 좀 더 비판하지 않느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일단 국민의당의 입장은 이 지금 양당 체제가 네. 새누리당과 더민주의 양당 체제가 대단히 국민들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뭔가 중도 개혁 정당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중도 개혁 쪽에 이제 그 지향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 뭐 여야를 싸잡아 비판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근데 국민의당이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제1야당을 제1야당에게 비판의 강도를 높이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일단 뭐 야당 간의 어떤 뭐 패권 다툼이라고 그럴까, 특히 호남 지역에 있어서의 더민주와 이제 국민의당의 지금 여러 가지 주도권 다툼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의식해서 이긴 하겠습니다만, 야당과 야당이 같이 경쟁하면서 서로 어떤 그 야당의 공간을 넓혀가야 되거든요. 야당의 공간을 넓히는 가운데 자신들의 파일을 넓혀가면서 양쪽이 다 뭔가 상생하는 쪽으로 갈 때, 네. 그럴 때 다당제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다당제를 지향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당은? 근데 그걸 의도적으로 너무 더민주를 비판하고 공격하는 것은 네. 저는 썩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고, 지난번에 지금 아까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민생 입법 촉구에서 대통령이 서명한 거에 대해서 더민주는 굉장히 비판적인 관점을 견지했는데 네. 국민의당은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했거든요. 이거 뭐 각 당의 입장에 차이 있을 수 있겠으나 13대 때도 그 당시 통일민주당과 평화민주당이 있었잖아요. 민주정의당 옛날 얘기입니다만 네. 그때도 평민당과 민주당, 그때 통일민주당의 약자는 그 당시 민주당이었어요. 민주당과 평민당이 서로 상대방 당을 그렇게 공격한 적이 없어요. 네. 민정당을 비판하고 그랬었죠. 근데 최근에 이 모습은 어쨌든 국민의당이 원내교섭단체를 빨리 만들어서 야당의 주도권을 잡으려 하긴 한다는 그런 쪽에서 이제 심정의 이해는 가는데 지나치게 야도 의도적으로 하는 것은 그건 지나치게 정치공학적이다. 예.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예. 야당 간의 이런 공격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입니다만은 뭐 창당준 위원장은 한상진 교수하고 윤여준 전 장관이 하고 계시니까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호남에서 처음에는 좀 민심을 좀 끌어당기다가 최근에 또 더불어민주당에 비해서 좀 예. 격차가 좀 벌어지고 있으니까 예. 선거 전략상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실정을 비판하면서 차별화를 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번 총선 전략이. 예. 더군다나 호남 민심을 놓고 지금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일대 격돌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더불어민주당의 잘못을 크게 부각하면서 호남 민심을 이쪽으로 좀 끌어들여야 되는 그런 절박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한상진 국부 발언 논쟁 가지고도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장하고 비대위원장하고 마찰도 있고 사안마다 지금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략은 물론 뭐 새누리당의 중도 지역의 표를 가져오지만은 네. 일단은 호남 민심을 놓고 지금 격돌을 하는 양상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정당이라고 하면서 실천하지 않는 모습을 더 부각하면서 좀 차별화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어제 나온 갤럽 여론조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당 지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새누리당이 39%, 1%포인트 올랐고요. 더불어민주당이 20%, 역시 1%포인트 올랐습니다. 반면에 국민의당은 12%, 1%포인트 하락했고 정의당 3%를 보이고 있습니다. 호남 지역에서만 볼 때 그 새누리당은 8%로 3%포인트 하락했고 더민주 29%, 국민의당 25%, 각각 3%포인트하고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 26일에서 28일 3일 동안 1,003명, 19살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를 했는데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 지지도 차이가 더 벌어졌어요. 일단 이제 컨벤션 효과는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시기적으로도 그렇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좀 이제 국민의당으로서는 악재가 많이 겹쳤던 것 같아요. 예. 한상진 위원장의 그 이승만 전 대통령 국부 발언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고, 예. 그 부분은 뭐 호남 민심에도 썩 그렇게 좋게 작용하지 않았겠죠. 예. 그리고 최근에 김관영 의원의 문자 메시지 같은 것들도 보도가 되면서 당내 안철수, 김한길계하고 또 다시 이렇게 뭔가 당내 계파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면서 예. 그 부분도 그렇고 또 하나는 더민주에서의 그
탈당의 그 행렬이 멈췄어요, 지금 이제. 예. 그런 것들도 많은 영향을 준 것 같고요. 뭐니 해도 가장 이 지금 국민의당이 처한 딜레마가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어야지 여러 가지 이제 원내의 쟁점 법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총선 전이라도 말이죠. 근데 지금 일단 그런 것들을 의식하다 보니까 원내 교섭단체 의식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그 의원들 영입하는데 너무 신경 쓰고 하다 보니까 호남 지역 의원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거는 지금 더민주에서 뭔가 호남 현역 의원들을 물갈이해야 된다. 그리고 호남 민심도 현역 의원들에 대한 교체 열망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 호남 지역 의원들을 이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연 이것이 안철수 의원이나 국민의당이 지향하는 중도 개혁이 맞는 것이냐. 그리고 양당 체제, 거대 양당 체제에서 대표되지 않는 이러한 계급과 계층들을 대표해내는 그런 정당이 맞느냐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 것들이 같이 겹치면서 그리고 몇 개의 악재와 겹치면서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빠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박 교수님. 뭐 최초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탈당 러시를 보면 사실 지난주쯤에는 교섭단체가 됐어요. 그런데 천정배 의원, 박주수 의원이 합류해도 지금 뭐 아직 17석 원내교섭단체 3석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왜 처음에 예상한 대로 이렇게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느냐. 창당의 초심이 뭐냐. 사람들이 한번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천정배 의원이 들어오면서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은 좀 엇박자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면 한상진 창당위원장이 국부론을 가지고 뉴라이트 상황이라고 비판을 하고 또 호남에 입당해 있는 전 민주당 의원들을 그냥 공천하면 안 된다. 전략공천으로 해야 된다. 만약에 경선을 하면 현역들이 먹으니까 이런저런 좀 잡음이 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의 최초에 데려온 사람들 몇 분이 부패한 전력 있는 인사들도 이미지 메이킹 실패했고 뭐 최근에 몇 분 들어온 거는 괜찮습니다만은 예. 또 많은 사람들이 이삭죽기 지금 인재영입이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이나 그쪽 지도부는 지금 하루빨리 과연 더불어민주당하고 차별화되는 과연 국민의당의 정체성이 뭐냐 좀 더 빨리 각을 세우고 선명하게 가면서 전략을 만들지 않으면은 지금 이렇게 흐트러지는 호남 민심, 물론 뭐 앞으로 탈당할 의원들이 있겠습니다만 박지원 의원이 무소속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네. 뭐 정동영 씨가 들어올지 안 올지 여러 변수는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조금 혼미한 정국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 행보가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에 징계를 받아서 공천이 어렵게 된 신기남 노영민 두 의원 네. 구제를 하겠다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가 김종인 위원장 말 한마디에 쑥 들어가 버렸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뭐 비대위원장과 지금 선대위원장을 겸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의 당대표나 마찬가지죠. 예. 당대표의 입장에서 두 의원이 중징계를 받았는데 노영민, 신기남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친노라고까지 말하기는 뭐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노영민 의원은 상당히 친노의 색채가 강한 의원이니까 예. 그리고 신기남 의원도 범친노라고 그럴까 뭐 그렇게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같은 그 친노 세력에 있는 분들이 뭔가 서명운동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거든요. 이건 예. 저는 상당히 잘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억울한 면이 없지 않겠으나 지금 현재 이 여러 탈당 사태가 벌어지고 야권이 분열되게까지 된 그 저변에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그래도 친노 패권주의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던 거 아니었겠어요. 그리고 예. 이제 문재인 대표의 거취를 둘러싸고 야당의 분열이 이제 생긴 건데 이러면서 다시 또 이 두 의원을 중징계를 했다가 다시 만약에 구명하게 된다면요. 안 하니만 못하게 되겠죠. 예. 이러면서 김종인 위원장이 이번에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서명운동을 중단시킨 것은 뭐 선대위원장으로서 그리고 비대위원장으로서 나름의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에 뭐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 막말 파동은 처음에 뭐 엄청난 징계를 할 것처럼 그러다가 용두사미로 끝났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와중에 김종인 선대위원장 카드로 이제 문재인 대표가 사퇴를 하고 이제 비대위 체제로 가면서 나름대로 아마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영이 서는 그러한 선대위 비대위를 끌고 가지 않으면은 앞으로 이 통제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모 일간지에서도 한참 문재인 과연 전 대표가 사퇴할 것이냐 그래가지고 뭐 일산 불용 2호다 한 산에 호랑이가 둘 살 수 있느냐 하나는 내려와야 된다고 내려왔는데 예. 아직도 지금 국민들은 의심 어린 눈초리로 과연 친노 패권주의가 사그라든 거냐 아니면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하지만은 결국 모든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친노 핵심들이 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지금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노영민 친노 핵심 의원하고 그다음에 신기남 의원은 시범 케이스다. 이번만큼은 어떻게 왜냐하면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도덕성과 인권, 민생 이런 걸 가지고 좀 승부를 내는 정당에 이번에도 또 말 바꾸고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면 선거를 어떻게 치르겠어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그 발언, 조선족을 대거 받아들여야 된다. 그게 또 화제가 되고 있어요. 조선족을 대거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 앞에 붙은 얘기가 저출산의 인구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선족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일단 앞뒤가 잘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조선족이 들어오는 것과 저출산을 해결하는 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인과관계가 성립하는지 잘 얘기가 안 되는 것 같고,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알겠어요. 워낙 이제 우리 이제 출산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생산 인구가 줄고, 생산 인구가 준다는 거는 우리 경제도 상당한 그 타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장기적으로 볼 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조선족이 이제 많은 노동력을 제공해야 된다. 이런 말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거기에 저출산 인구 감소 해결책이라는 말이 붙어버리니까 야당이 비판하는 것처럼 중국 동포를 비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민 정책을 보다 재검토해서 보다 긍정적으로 조선족이라든지 여러 이미 다문화 사회가 됐기 때문에 이걸 잘해서 우리 생산 인구를 잘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되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너무 얘기가 충정을 이해하겠으나 이 말 자체가 일단 받아들이기 대단히 불편한 면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김무성 대표는 권력자 발언도 또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김무성 당대표가 그동안에 당대표하고 친박과 비박 사이에서 좀 보이지 않는 그런 갈등 요인을 좀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상하이에 가서도 헌법개헌론 꺼내들었다 금방 철회하고 또 얼마 전에는 정부의 경제정책도 비판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권력자론을 이야기하고 과거처럼 이렇게 접지 않았어요. 반쯤 접고 반쯤은 보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공천정국에 와 있고 지금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장 임명 문제부터 또 의원 임명 문제 세세한 공천룰에 과연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들을 몇 명이나 만드느냐 아주 미묘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건군일척의 이런 승부처가 바로 이런 새싸움인데 김무성 대표가 밀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총선에서 과연 자기가 필요로 하는 의원수를 얼마나 확보하냐에 따라서 전당대회에서 전략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대권 플랜으로 가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과거처럼 이렇게 너무 우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이런 전략상의 그런 하나의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그렇다고 이제 청와대에서 그렇다고 그걸 가지고 일일이 대응할 수는 없는 거고 아마 이제 최경환 씨가 복귀를 했기 때문에 친박의 군기반장이라는 최경환 의원이 아마 같이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대화도 하고 갈등도 하고 이러면서 공천관리위원회가 꾸려질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무성 대표가요, 그동안 상당히 청와대와 각을 세우는 스탠스를 보이다가 항상 이렇게 이제 후퇴를 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아주 대표적이었던 게 지난해 유승민 파동이었거든요.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청와대와 각을 세우지 않고 이런 것들이 정치공학적으로 어떻게 유리하게 작용하냐 이런 걸 따지지 말고 집권당 대표로서 청와대와 어떠한 수평관계를 유지할 것인가를 보고 할 얘기는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너무 무슨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걷어들이거나 이렇게 하면은 당대표로서의 어떤 그 권위라고 그럴지 존재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향후 친박과 이 어떤 그 새싸움은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총선 이후에도. 그렇다면 그런 것을 의식해서 당대표답게 잘못된 것은 준엄하게 질책하고 이런 게 맞다고 봐요. 친박이 사실은 정의화 의장에게도 무슨 직권상정 압박하고 이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당대표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 아무리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안 한다 하더라도 왜 그걸 왜 청와대가 압박하냐라고 말할 수 있어야죠.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없다 보니까 김무성 대표에게 어떤 결기가 있는지를 유권자들이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막강한 새누리당 집권당의 대표로서 큰 1년 더 이렇게 지나오는 과정을 보면서 좀 아쉬웠던 점은 아니 당의 정체성에 관해서 좀 더 큰 사안을 가지고 치고 나가고 이렇게 했으면은 좀 더 좋은 이미지 메이킹이 돼 있고 강력한 리더십 이런 이미지가 있을 텐데 지금 김무성 대표 보시면 아까도 말씀해 지난번에 무슨 연탄 발언해가지고 또 이렇게 좀 실수한 적 이번에도 아시다시피 조선족이
무슨 노동력 생산하는 네. 무슨 도구나 아니자 이렇게 좀 실수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좀 앞으로는 좀 크고 담대한 걸 가지고 좀 치고 나가시고 좀 사소한 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네. 끝으로 그 당청 갈등 다시 불거질지 간단하게 전망을 해주시죠. 당정 갈등이 뭐 이 문제 가지고 불거질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예. 뭐 더 이상 확산시키려는 의도가 청와대도 그렇고 예. 김무성 대표도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확산될 것 같지 않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